버스가 멈췄다. 날은 어두웠고 어느 식당 앞이었다. 사들고 탄 빵이며 요구르트며 과일 등을 먹은 상태라 식사할 생각이 없었다. 잠깐 스트레칭이라도 하려고 내렸더니 자장이 싫다는데도 자꾸만 식사를 권하며 식당 안으로 이끌었다. 식탁은 테이블당 6명씩 버스 승객 숫자만큼 음식이 차려져 있는 상태였다. 차비에 포함된 모양이었다. 그래도 생각이 없어 손을 저어보지만 함께 탄 승객들까지 붙잡는 통에 결국 좌석에 앉고 만다. 괜히 현지 음식을 경계하고 업신여기는 걸로 보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다. 밥상에는 생선구이와 채소볶음 같은 요리들이 4대까지 놓여 있었고 밥과 국은 큰 사발에 담겨 있었다. 성화에 못 이겨 밥과 국을 조금만 달라고 했는데 이건 맛있다. 국에는 오크라가 들었는데 정말 맛있었다. 나는 오크라의 베트남 이름이 알고 싶어 젓가락으로 건져 올리며 물어보았다. 따옥. 무엇이 재미있는지 지켜보던 옆 테이블 사람들까지 합세해 합창을 했다. 따옥. 아내와 나도 따옥 하고 따라해보니 이름이 참 예쁘다. 그런데 어쩌자고 국뿐만이 아니라 생선구이도 맛있었다. 결국 밥을 한 그릇 더 퍼달라고 했더니 이제 사람들이 재미있어 죽겠다고 웃어댄다. 앞자리에 앉은 아저씨는 어느새 튀긴 닭고기를 내 밥그릇에 얹어 놓았다. 그리고 옆자리에 앉은 아가씨는 몰래 웃느라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다. 배가 부르다던 아내도 결국 젓가락을 들었다. 참 좋다. 여럿이 한 밥상에 앉아 밥을 먹는다는 것은. 때로는 언어가 통하지 않는 이국인과 함께 있을 때가 더 편할 때가 있다. 언어에 매이지 않고 이해하고 언어로 포장하지 않고 마음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어떻게 표현할까? 어떻게 이해할까? 염려하지 않아도 상관없으니 좋다. 오히려 청각에 갇혀있던 언어가 다양한 감각으로 살아남을 느낀다. 상대방의 눈빛과 손짓과 얼굴 주름살의 움직임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번뜩이고 있는 나의 감성을 발견하게 되는 일도 즐겁다. 식사를 마치고 마당에서 식당집 아이와 놀고 있는데 매운 고추를 먹었던 아저씨가 우리를 부르러 왔다. 버스가 출발할 시간이었다. 한 끼 밥을 함께 먹었다고 이방인 부부를 챙겨주러 온 것이다. 밥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세계 어디든 사람 관계에 또 다른 의미를 더해주는 모양이다. 마을 초입에 오토바이를 세웠다. 마을길을 걷기 시작하자 꼬마들이 따라 붙는다. 늘 그렇듯 마을에서 평소와 다른 낯설거나 수상한 기운을 제일 먼저 알아채는 것은 꼬마들이다. 꼬마들 덕분에 마을 구경을 잘하고 다시 오토바이에 올랐다. 그런데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무슨 일이지? 몇 번이나 반복했으나 헛수고였다. 시동은 걸릴 것 같다가도 푸르르 하면서 이내 꺼지고 말았다. 한낮에 뜨거운 태양은 내리쪼이고 오토바이는 말을 듣지 않고 땀은 비오듯 흘렀다. 그때였다. 공터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던 10대들이 몰려왔다. 그 중에서 덩치가 큰 친구 하나가 오토바이에 올라 시동을 걸어본다. 그러더니 연료 탱크를 열어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그러곤 웃으며 나를 본다. 노 가솔린. 연료 계기판이 고장난 것이다. 오토바이를 빌릴 때 주인이 가솔린이 어쩌고 해서 반납할 때 채워달라는 말인 줄 알았는데 계기판이 고장났다는 뜻이었던 모양이다. 16년 전 그날도 그랬다. 아내와 난 신혼여행으로 배낭을 메고 태국을 여행했었는데
방콕을 거쳐 푸켓섬에 머물 때였다. 하루는 오토바이를 빌려 서쪽 제일 끝까지 달렸다. 붉은 석양을 보고 돌아오던 길. 당황스럽게도 오토바이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그날도 지금처럼 몇 번이고 시도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때마침 비가 내리고 날이 점차 어두워지자 여행에 서툴던 우리 두 사람은 무섭고 불안하기 시작했다. 그때 오토바이 한 대가 멈췄다. 현지인 두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데이트를 나온 연인들이었다. 당시에 나와 나이가 비슷해 보였던 남자는 빨대를 연료통에 꽂아 빨아보고는 금방 연료 계기판이 고장났음을 알아냈다. 그러고는 오토바이를 타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10분 후 다시 나타난 그의 손에는 1리터들이 콜라병이 들려 있었다. 콜라병에 콜라 대신 가솔린이 채워져 있었음은 물론이다. 그날 우리 부부가 그들에게 연료비를 줬는지 아니면 그들이 받지 않아 돌아오는 길에 함께 콜라를 사서 마셨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첫 배낭 여행이었던 그날 이후 우리 부부가 여행을 대하는 태도 하나가 정해졌다는 사실이다. 잘 몰라도, 낯설어도, 또는 기차를 놓치거나 오토바이가 고장나고 복잡한 도시에서 길을 잃어도 두려워 말기. 세상은 다행히 시인과 나그네에게 관대하고 길 위에서의 어려움은 새로운 만남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두려움 대신 여행에 필요한 것은 계산하지 않고 단순해지기. 오직 그것이었다. 마침내 한낮의 땡볕을 뚫고 도착한 게스트하우스. 등짝에 쩍 달라붙은 무거운 배낭을 내려놓는데 휴, 에어컨이 없단다. 일단 샤워부터 해보지만 아침부터 달궈진 물탱크에서 나오는 물이 뜨겁지 않은 것을 다행이라 해야 할 지경이다. 그리하여 여행자는 라오스에서의 첫 감상을 일기장에 이렇게 남겨놓았다. 우린 왜 라오스로 왔을까? 남들은 좋다며 우리 부부가 사는 제주도로 몰려드는데 성수기라고 항공권도 구하기 힘든 이 시기에 텃밭에 고추며 상추며 토마토며 참외며 수박이며 온갖 여름 채소와 과일이 한창 연그러가는 그 한적하고 좋은 우리 집을 두고 왜 이토록 먼 곳까지 떠나왔을까? 지중해나 남태평양의 어느 섬이라든가 시베리아나 북극의 도시처럼 생각만 해도 시원한 곳들도 많고 많은데 바다 한 조각도 차지하지 못한 인도차이나 반도 중앙에 위치한 이 열대의 나라에 온 이유가 도대체 뭐란 말인가? 오후에 햇살이 휘청거릴 즈음 용기를 내어 다시 거리로 나섰다. 마을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열기가 채 가시지 않은 거리엔 개미 새끼 한 마리 볼 수 없다. 골목길이 강가로 접어들었다. 그 순간이었다. 그곳에 라오스 여행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풍경 하나가 펼쳐졌다. 그때 난 이 더운 여름날에 열대의 나라 라오스까지 오게 된 한 가지 이유를 알게 되었다. 황토빛 강물이 흘렀다. 강 저편에선 하루 종일 여행자를 괴롭혔던 태양이 붉게 넘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곳 강물에다 나룻배를 씻으며 몸을 담그고 있는 한 가족이 보였다. 아마도 배가 나온 남자가 아빠인 것 같았다. 그리고 남자아이 둘하고 여자아이 하나가 누런 강물에 멱을 감고 수영을 하며
까르르 숨이 넘어가라 놀고 있었다. 가끔씩 아이들을 돌아보는 아빠의 눈길이 부드러웠다. 아빠와 함께 매일 이 시간이면 강물에서 첨벙거릴 아이들의 웃음이 맑았다. 부러웠다. 뜨거운 태양 아래 하루를 보내고 느리고도 평화롭게 흘러가는 강물에 몸을 담그는 시간. 우린 매일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많은 것들을 이루며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삶에서 중요한 어떤 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어쩌면 여행이란 그런 것 같다. 우연히 찾아든 사원에서, 골목길에서, 강가에서 이곳까지 떠나온 이유를 한 가지씩 알아가는 것. 여행을 하다 보면 세상을 보는 시선에도 속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시속 100km의 자동차, 시속 50km의 오토바이, 시속 20km의 자전거에서 그리고 시속 4km로 걷다 보는 세상은 아무래도 서로 다르다. 여행자의 속도가 달라지면 볼 수 있는 풍경도 달라진다. 그 가운데에서 아무래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속도는 시속 4km의 세상이다. 발 뒤꿈치만 살짝 들어도 담장 너머에 널어둔 빨래와 대바구니 안에 잠든 아기와 모이를 쫓아다니는 닭들의 세계가 다 들여다보이는 속도가 시속 4km이기 때문이다. 또 그것은 가끔 예기치 않은 만남을 가져다주는 속도이기도 하다. 1시간쯤 걸었고 마을 하나를 지났을 때였다. 앳되어 보이는 소년이 경운기를 몰고 가다 멈추어 섰다. 그러곤 올라타라고 손짓했다. 뜻하지 않은 상황이다. 갑자기 시속 4km의 세상이 시속 20km의 세상으로 바뀌게 생겼으니까. 물론 싫지는 않다. 여드름 가득한 얼굴로 소년은 흐흐 웃으며 자신을 뜨라고 소개했다. 덜컹덜컹 산골의 비포장길에서 시속 20km의 세상은 그리 안락하지 않다. 엉덩이가 나만 고생이라고 난리였다. 두 번째 마을을 지날 때 시속 10km의 여행자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뜨의 경운기를 얻어 타기 전에 자전거를 타고 우리 부부를 앞질러 갔던 영국 친구들이다. 그때 그들은 뜨거운 날에 애써 걸어가는 우리를 향해 좋은 날 하며 붉은 태양을 가리키며 장난쳤었다. 이번에는 우리 차례다. 정말 좋은 날인걸. 길은 때맞춰 오르막이었고 뜨가 운전하는 경운기는 뜨뜨뜨뜨뜨뜨뜨 소리를 내며 시속 10km의 여행자들을 앞질러 나아갔다. 훅훅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가 전해졌다. 우통을 다 벗고도 땀을 비처럼 흘리는 그들. 좀 미안하긴 하다. 한국에서 왔죠? 크루즈배에서 올라온 중년 라오스 남자가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는 서울에 대해서도 아는 체를 했다. 사업차 가본 적이 있다는 것이다. 라오스에 볼만한 게 있어요? 네?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인지 언뜻 알아듣지 못했다. 라오스는 이웃나라 태국처럼 역사가 깊지도 않고 캄보디아처럼 세계적인 유적지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는 그의 설명을 듣고서야 말뜻을 이해할 수 있었다. 제법 여러 나라를 다녀본 자신의 식견에서 볼 때
여행자들이 도대체 뭘 보기 위해 라오스로 오는 것인지 궁금하다는 것이다. 글쎄요, 여행자는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찾아 떠나죠. 간단하게 대답하고는 잠시 라오스가 얼마나 평화로운지, 라오스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해 조금 더 덧붙일까 하다가 그만두었다. 그는 흥미롭다는 표정을 짓더니 다시 물었다.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어딜 가는 중입니까? 국경이요. 태국 농카이요? 가까운 거리가 아닌데. 사실 오늘은 아내와 내게 조금 특별한 날이다. 언제부터인지 자전거를 타고 국경을 넘는 날을 기대해 왔기 때문이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이상할 것도 없지만 허리가 잘려 섬 아닌 섬이 된 나라에서 태어나 여태 살아온 나로서는 자전거로 국경을 넘는다는 그 자체가 많이 특별하고 신기한 일이다. 그럼 라오스에는 언제 돌아옵니까? 오늘이요. 네? 오늘이요? 네, 그러니까 놀이 같은 거예요. 국경놀이. 그냥 발 한번 찍고 돌아오는 거죠. 우리에겐 도장이 필요하거든요. 대한민국 여행자는 라오스와는 무비자 협약이 체결돼 있어 15일 동안은 비자 없이 여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여행은 이미 10일을 넘어섰고 앞으로도 10일 이상 더 머물 작정이었다. 때문에 라오스 이민국을 방문해 비자를 연장하거나 출국할 때 초과해서 체류한 날만큼 벌금을 내야 했다.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으니 그것이 국경놀이다. 메콩강을 건너 태국의 국경도시 농카이로 넘어가서 잠시 어슬렁거리다가 음료수나 한 잔 마시거나 아니면 그야말로 발 한번 찍고 돌아오면 여권에는 또다시 15일간의 체류허가 입국 도장이 생겨나는 것이다. 3시간 후 국경놀이가 시작됐다. 라오스 출국 도장을 받고 메콩강을 사이에 둔 두 나라를 이어주는 우정의 다리를 달리기 시작했다. 셔틀버스를 탄 사람들이 고개를 내밀고 쳐다보는 것으로 보아 우리 부부가 근래 보기 힘든 장면을 연출해주고 있음이 분명하다. 오래 참을수록 맛이 난다는 인도 음식을 기다리며 한국으로 보내는 엽서 한 장을 더 썼다. 그리고 문득 고개를 들었다. 어스름이 내리는 거리에는 툭툭 한 대가 건널목 파란 신호등에 걸려 있었다. 자전거 한 대가 지나갔다. 그리고 키 작은 라오스 아가씨가 하나, 둘, 셋 지나갔다. 신호등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 독일말을 쓰는 중년 부부 한 쌍이 길가에 비치해 둔 메뉴판을 들춰보며 자기네끼리 대화를 나누다 내 눈과 마주치자 미소를 남기고 가던 길을 다시 갔다. 사람들이, 시간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었다.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닌 것도 아닌 그 경계 어디쯤에 내가 앉아있는 것만 같았다. 괜히 기분이 좋아졌다. 지금 내가 삶을 즐기고 있구나 하는 까닭 없는 확신 때문이었다. 평소에 나는 시간이 나의 것이 아니라고 느낄 때가 많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은 내가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를 적도 많다. 내가 있는 공간을, 도시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을 때도 많다. 문득 그러한 사실들과 대면할 때마다 나는 삶의 자리에서 흔들린다. 그러면 그때마다 여행을 생각하며 주문을 외운다. 나는 지금 이 도시를 여행하고 있다. 여행자로서 나는 이곳에 서 있다. 내일이면 나는 다른 도시로 떠날지도 모른다. 만약
지금 나의 시간이 나의 것이 아니라면 내일도 나의 시간은 나의 것이 아닐 것이다. 그러니 오늘을 살자. 그러면 일상도 여행처럼 새로워진다.